북한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당 대외 연락부 과장까지 오른 2천만 인민 중 가장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 풍족하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속옷에 USB를 숨기고 쿠바 한국 대사관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고 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만약 북한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선택받은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투사,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 3대가 평양 토박이었죠. 그런 제게 2002년 여름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단상에 김정일 장군님의 아드님 김정은 동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 김여정. 김정은 동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박수를 치며 미소 짓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양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대동강 물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졸업 후 저는 당 대외 연락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김정은 동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성혁 동무, 우리 여정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한다더군. 그 말씀에 제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백두혈통의 핵심, 김정은 동지의 여동생이 저를요. 첫 만남은 옥류관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평양냉면집 말입니다. 저는 2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손톱을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여정이가 들어왔을 때 온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성혁 동무, 떨지 마세요. 저도 떨리거든요. 냉면이 나왔습니다. 여정이는 제 그릇에 식초를 뿌려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위가 놓여 있는데도 저는 절대 가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면을 끊으면 인연이 끊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가위를 안 쓰세요? 면을 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인연도 끊어질까 봐요. 그 말에 여정이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국물까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정 동무, 저는 이렇게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정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류관 2층,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요. 성혁 오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면처럼 끊어지지 않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허락하에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제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백두혈통과의 결혼이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 면발처럼 길게 이어진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야 할 날이 올 줄은요. 2003년 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직접 축하해 주신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정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평양냉면처럼 영원히 함께해요. 하지만 영원이란 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영혼이 어떻게 끊어지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제 행복은 딱 10년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당 대외 연락부 3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쿠바와 남미 담당이었죠. 김여정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 15층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특별 배급소에서 받아온 쌀로 밥을 짓고 냉장고에는 수입 사과와 오렌지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만경 대혁명 학원에 다녔고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천만 인민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함경북도 청진으로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송금 관련 현지 실사였죠. 저는 평양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원산이나 남포 정도, 함경북도라니 기대가 됐습니다. 같은 조국 땅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청진역 광장에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옥수수 한 알만요. 그 아이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 경호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과장 동무 안 됩니다. 저런 것들한테 주면 끝이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라고요? 저 아이도 우리 딸과 같은 조선 사람인데 말입니다. 장마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평양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과자며 의류가 넘쳐났는데 청진 장마당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옥수수 5개를 펼쳐놓고 팔고 계셨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이요? 평양에서 제가 옥류관 냉면 한 그릇 먹는 돈이면 여기서는 한 가족이 사흘은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근처 인민병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저는 본능적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성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마취를 안 한 겁니다. 제 옆에 있던 현지 안내원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저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양 산원에서는 여정이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 최고급 무통분만이었습니다. 의사 5명이 붙어서 돌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취제 한 병이 없어서 여성이 칼에 찢기는 고통을 생으로 느껴야 한다고요? 출장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걸린 공장이었는데 배급이 3년째 끊겼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뼈만 남은 얼굴로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무는 평양에서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양은 좋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은 황폐했고 마을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인데 난방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평양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마다 불이 켜져 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정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평양냉면 사다 놨어요. 식탁에는 옥류관 포장냉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청진 장마당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 냉면 한 그릇 값이면 그 할머니네 가족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텐데. 여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여정이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 오빠 김정은 동지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양과 평양 밖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평양은 천국이고 평양 밖은 지옥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여정이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청진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다는 그 사회주의가 정말 맞는 건가? 김정은 동지께서 이 현실을 아실까? 여러분,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 날, 그리고 불행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2015년 봄, 저는 당 대외 연락부에서 특별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해외 비자금 관리였죠. 김정은 동지의 직접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남편, 즉 김정은 동지의 매제였으니까요. 피를 믿는 거였습니다. 업무는 이랬습니다. 해외 각국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USB에 담아 보고하는 것. 단순해 보였죠? 하지만 그 USB를 처음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가 20개가 넘었습니다. 금액은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이게 뭡니까? 청진에서 본 그 할머니가 옥수수 5개로 하루를 버티는데 스위스 은행에는 2천만 인민이 100년을 먹어도 남을 돈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USB 속에는 다른 폴더들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저는 다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후계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김정은 동지 사후 권력 승계 시나리오였습니다. 1순위는 김여정, 제 아내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백두혈통을 계승할 유일한 인물이며 당과 군의 지지를 받아 최고 지도자 직위를 승계한다. 그 아래 세부 계획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간부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 어떤 장성을 제거하고. 제거라니요? 저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당 간부, 군 장성, 과학자, 예술인. 이름 옆에는 숙청 사유와 예정 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도 있었고 같은 부서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명단에 올라 있다는 걸 모르고 오늘도 충성 맹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폴더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남조선 작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파일명은 백두산 작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청와대 침투 및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 내부 협조자, 명단, 암살 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 도면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비겁한 암살 계획. 저는 USB를 끄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조국,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오빠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대체 뭡니까? 인민은 굶어 죽는데 수백억 달러를 빼돌리고 충성하는 간부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남조선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고요? 그날 밤 여정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여정이는 제 거짓말을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는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제 부서 선배 한 분이 체포됐습니다. 리철 선배였습니다. 죄목은 국가기밀 유출 기도였습니다. 선배도 저처럼 USB 관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뒤 평양 시내 공개 처형장 소식이 들렸습니다. 리철 선배였습니다. 저는 그 처형장에 동원됐습니다. 부서 전체가 가야 했습니다. 선배는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총을 들었습니다. 선배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까요? 제가 본 그 USB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면 저도 저렇게 죽는 걸까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의심받기만 하면 끝인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이 평화는 거짓이라는 걸, 이 체제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2천만 인민이 굶어 죽는 동안 권력자들이 수백억 달러를 빼돌린다는 것, 충성하는 간부들을 명단에 올려 제거한다는 것, 남조선을 침략하려 한다는 것. 이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김여정의 남편입니다. 제가 배신하면 여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진실과 생존 사이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마지막이 될 거짓말을요. 2018년 4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리철 선배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 USB 내용이 발각돼 제가 처형당하는 꿈, 그리고 여정이와 아이들이 우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 그리는 거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놈들 죽이는 그림이요. 선생님이 그리래요. 딸의 그림에는 총을 든 조선 인민군이 미국 군인을 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다가 딸의 눈을 봤습니다. 15살 딸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는 무서워요. 왜 사람을 죽이는 걸 그려야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딸이, 제 소중한 딸이 증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 동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양 중심부 집무실이었습니다. 매제,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제 더 큰 일을 맡아야지. 더 큰 일이라니요? 자네는 쿠바를 잘 아니까 쿠바 대사로 가게. 가족과 함께 가면 되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쿠바라고요? 쿠바라면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거기서 기회를 잡으면 혹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간다면 불가능합니다. 경호원과 보위부 요원들이 따라붙을 테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혼자 출장을 가고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USB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여정이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두고 떠난다고요? 5월 첫째 주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쿠바 사전 실사 출장 2주 일정. 저는 여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쿠바 다녀올게. 한 달 안에 돌아올 거야. 여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출발 전날, 저는 여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외식할까? 오랜만에? 여정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옥류관.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 옥류관 2층, 대동강이 보이는 그 자리. 우리가 16년 전 첫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평양냉면 2그릇이 나왔습니다. 여정이는 예전처럼 제 그릇에 식초를 뿌려줬습니다. 오빠 취향은 변하지 않네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위는 쓰지 않았습니다. 16년 전처럼 면을 끊지 않고 한 가닥 한 가닥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여정이가 웃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그렇게 먹네요. 우리 할머니 말씀 믿는 거예요? 면 끊으면 인연 끊긴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믿어. 우리 인연 끊어지면 안 되잖아. 국물을 마시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여정이는 모릅니다. 아이들도 모르고요. 저는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정아, 우리 처음 왔던 곳이지? 응, 맞아요. 오빠가 면 끊지 않고 다 먹던 날. 그때 오빠한테 반했어요. 저는 여정이 눈을 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빠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USB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를 사랑하는 순수한 한 여자일 뿐입니다. 여정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쿠바 다녀와서 우리 또 여기 오자. 좋아요. 약속해요. 저는 여정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물 한 방울 안 남겼어.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여정이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들은 씩씩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정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USB에는 김정은 정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자금, 숙청 명단, 암살 계획.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체제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위험해지겠죠? 여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가야 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2천만 인민이 계속 고통받을 거야. 우리 딸이 계속 징후를 배울 거야. 나는 아빠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가야 해. 차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동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이 멀어졌습니다. 면을 끊지 않았지만 인연은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말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2018년 5월 14일 평양 순안공항. 저는 베이징행 고려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둘 다 30대 초반의 젊은 요원들이었죠.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것. 김정은 동지의 매제라 해도 해외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이륙 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48살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옷 안을 확인했습니다.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평양으로 끌려가서 리철 선배처럼 총살당할 겁니다. 아니, 저는 더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김정은 동지를 배신한 매제라고요. 여정이는요? 아이들은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옥류관이 있는 그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요. 딸아이가 우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아들의 경례 모습도요. 김철수 요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과장 동무, 편안하십니까? 네, 편안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티내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펼쳤습니다. 노동신문이었죠. 일면에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3시간 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시간은 4시간. 우리는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했습니다. 박영호 요원이 말했습니다. 과장 동무, 화장실 다녀오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화장실 안, 제 옆 칸에 박영호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변을 보는 척하며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베이징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USB는 플라스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랜덤 검색에 걸렸다면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바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에어 차이나였습니다. 비행시간 14시간. 김철수와 박영호는 제 좌우에 앉았습니다. 저는 샌드위치처럼 그들 사이에 끼었죠. 이륙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닭고기 요리였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과장 동무, 입맛이 없으십니까? 비행기만 타면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봄 모란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정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딸과 아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진실을 모르고 있어서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아바나에서 제가 탈출에 성공하면 이 사진 속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실패하면 저는 죽고 이들도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기내등이 꺼지고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아바나 도착 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호텔에서 탈출한다. 김철수와 박영호의 커피에 수면제를 탄다.
미리 조사한 한국 대사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간다.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어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외친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요.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저를 붙잡으면요. 그들은 저를 평양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처형될 겁니다. 공개 처형장에서 리철 선배처럼 말이죠. 새벽 4시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쿠바 아바나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바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이 길을 가야 해. 너희를 위해서라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5월의 아바나는 덥고 습했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새벽 저는 이 모든 걸 끝낼 겁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USB를 만졌습니다. 속옷 안에서요. 김철수와 박영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꿀 겁니다. 김여정의 운명도, 아이들의 운명도, 그리고 어쩌면 북한 2천만 인민의 운명까지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바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리는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100m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2018년 5월 16일 아바나. 공식 일정 이틀째였습니다. 낮에는 쿠바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웃고 건배하고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동지만만세. 하지만 제 속옷 안에는 USB가 있었고 제 가방 안에는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는 제 방 양옆에 묵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 비상구 바로 옆방들이었죠. 저는 제 방 301호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바나의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3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깊은 잠에 빠질 시간이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철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호 방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직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3잔을 뽑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2잔의 수면제를 탔습니다. 가루가 커피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김철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 동무, 잠깐 나와 보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과장 동무, 무슨 일입니까?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말이오. 커피나 한잔 하시오. 저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면제가 탄 커피를요. 박영호도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복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과장 동무는 정말 성실하십니다. 이런 새벽에도 회의 준비를 하시다니.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아니겠소? 15분쯤 지났을까요? 박영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졸려집니다.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분 뒤 둘 다 소파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깊이 잠들 뿐이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 지갑, 그리고 USB,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곧 배신자가 될 남자. 여정이의 남편에서 조국의 적이 될 남자. 새벽 3시 15분, 저는 호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바나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색 구형 택시였습니다. 운전사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외운 주소를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떠올랐습니다. 여정이가 떠올랐습니다. 딸과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세녀르. 저는 돈을 주고 내렸습니다. 앞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급정거하더니 3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호텔에서 연락이 갔을 겁니다. 박성혁, 멈춰.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까지 100m쯤 되었습니다. 100m. 학창시절에도 100m를 이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멈춰. 배신자.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문만 통과하면, 저 대사관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50m. 뒤에서 손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저는 옷을 벗어던지고 계속 뛰었습니다. 셔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m.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대사관 정문에 경비가 보였습니다. 그가 제 쪽을 봤습니다. 20m. 뒤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10m. 대사관 경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빨리.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m. 저는 대사관 철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성혁, 나와. 당장 나와. 하지만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저는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당 대외연락부 과장 박성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제게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속옷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에서 난 피였죠. 경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탈북자가 망명 신청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바나의 새벽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정아, 아이들아,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당신이라면 자유와 가족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잃었습니다. 아바나 한국 대사관 3층 작은 방. 그곳이 제 새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감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저를 보호해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거리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여정이와 아이들 생각에요. 탈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팀장과 박 과장. 둘 다 40대 중반의 냉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피가 묻어 말라붙은 그 USB를요. 김 팀장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박 과장도 화면을 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당 대외연락부에서 직접 관리하던 자료입니다. 김 팀장이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 비자금. 스위스 은행 계좌 20개, 금액 수백억 달러. 김 팀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전체 인민이 10년은 먹고 살겠는데요. 두 번째 폴더, 후계구도. 김정은 사후 권력 승계 시나리오. 1순위 김여정. 제 아내였습니다.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여정이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폴더, 숙청 명단. 500명이 넘는 이름. 김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대부분은요. 하지만 곧 제거될 겁니다. 제가 탈출했으니 숙청이 빨라질 겁니다. 네 번째 폴더, 백두산 작전. 청와대 침투 및 암살 계획. 김 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대통령께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청와대 내부 도면, 침투 경로, 협조자, 명단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USB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또 다른 폴더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개인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하기 부끄러웠던 겁니다. 김 팀장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폭삭소가 수다 1화, 폭삭소가 수다 5화, 폭삭소가 수다 9화, 그리고 1박 2일 강원도 편, 1박 2일 제주도 편, 1박 2일 경주 편. 김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건 한국 드라마랑 예능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 출장 갈 때마다 조선족들한테서 USB를 샀습니다. 몰래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김 팀장이 폭삭소가 수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드라마를 밤마다 봤습니다. 여정이와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이어폰을 끼고 몰래요.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1박 2일도 그랬습니다. 출연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 제작진도 출연자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USB 속 기밀 자료를 본 게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웃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감시받고 통제받고 굶주려야 하는가? 그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 팀장이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USB는 두 가지를 담고 있군요. 북한 정권의 추악한 진실과 박 선생님이 꿈꿨던 자유의 세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정이한테 이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아들한테도요. 세상이 이렇게 넓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발각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지니까요. 다음 날 대사관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TV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 대외 연락부 과장 박성혁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역적이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적국으로 도주한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양 시내 군중 대회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민들이 주먹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성혁 역적을 처단하라. 그 군중 속에 여정이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TV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정아,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해. 김 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과 자녀분들은 김정은의 가족입니다.
함부로 처벌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류관에서 웃던 얼굴, 평양냉면에 식초를 뿌려주던 손, 오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저는 USB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을 파괴하는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와 1박 2일, 제가 꿈꿨던 자유의 세계.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가 준비됐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곧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새 삶이라고요? 가족 없는 삶이 새 삶입니까? 여정이 없는 삶이, 아이들 없는 삶이 자유입니까? 그래도 저는 가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여정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였습니다. 야간 입국이었죠. 보안상의 이유로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제가 USB 속 드라마에서 보던 그 나라였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며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초콜릿, 향수, 화장품, 술. 평양 특별상점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이죠.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 하지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TV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니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조선중앙TV처럼 김정은 동지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폭삭 소가수다를 봤습니다. USB에서 봤던 바로 그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몰래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25평방미터 남짓, 평양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거기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여정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평양냉면 생각이 났습니다. 옥류관 2층, 대동강이 보이던 그 자리, 여정이가 식초를 뿌려주던 그 순간들.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48살, 북한에서 온 사람. 이력서를 내면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공장이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죠.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유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였죠. 그런데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유생님이라는 분의 강의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호기심에 그 강의를 끝까지 봤습니다. 유생님은 50대, 60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롱폼 영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님이라는 분의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방법, 편집 방법, 썸네일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 자유의 소중함.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어떨까? 그리고 어쩌면 여정이와 아이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석 달 동안 유생님, 유나님의 강의를 모두 봤습니다. 노트에 정리하고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봄 탈북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부제목은 자유를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영상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북한에서 탈북한 박성혁입니다. 얼굴은 가렸습니다. 아직 신변 보호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로, 이야기로 제 경험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0명, 2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개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장마당 이야기, 평양 생활 이야기, 탈출 과정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조회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댓글도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달에 $50, 다음 달에 $100, 지금은 한 달에 $300 정도를 멉니다. 우리 돈으로 40만 원쯤 되죠. 공장 일과 함께하는 소소한 부업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 이야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6.25 때 헤어진 북한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셨거든요. 통일이 되면 선생님도 가족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여정이를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20이 넘었을 겁니다. 아들은 17이고요. 그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 역적? 아니면 아빠? 편의점에 가면 평양냉면, 컵라면을 삽니다. 맛은 다릅니다. 옥류관 냉면과는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먹으면서 여정이를 떠올립니다. 식초를 뿌려주던 그 손을, 오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라던 그 목소리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대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언젠가 북한 2천만 인민에게도 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USB 속 정보는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국제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숙청 명단, 청와대 암살 계획,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갈 겁니다. 옥류관으로 갈 겁니다. 여정이와 아이들과 함께 평양냉면을 먹을 겁니다. 이번에도 가위를 쓰지 않고 면을 끊지 않고 국물까지 다 마실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정아, 우리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어. 면처럼 길게 계속 이어져 있었어. 여러분, 통일을 함께 꿈꿔주십시오. 그날까지 저는 이 유튜브에 계속 이야기를 올릴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통일의 필요성을, 그리고 언젠가 여정이도 이 영상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가집니다.